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얼마 전에 나왔죠. 월 2만 원으로 음성 무제 할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과연 좋기만 할까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세계 최저 요금제. KT가 지난주 월 2만 원에 LTE 음성과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것을 출시하면서 한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KT에 이어서 LG U+도 2만 원대의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는데요. SK텔레콤도 아마도 곧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착한텔레콤이 이 휴대폰을 좀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많이 생각해주는 업체죠? 네, 휴대폰 보조금 비교를 해주고요. 예. 최근에는 단통법 이후에 휴대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중고폰 같은 경우도 매매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혹시 요금제도 좀 골라주시나요? 요금제는 고객분께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네. 예, 제가 예전에 통신사에서 요금을 기획했었기 때문에 요금제에 대한 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 수가 있어서 인터뷰를 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박 대표님, 이 KT하고 LG U+가 선보인 게 데이터 중심 요금제예요. 그러니까 네. 음성이나 문자는 뭐 무제한으로 써라. 월 얼마 정도만 내면. 그래서 데이터 중심으로 과금을 하겠다라는 건데 세계 네네. 최저라는 말만 들으면은 이거 진짜로 이 스마트폰 가격이 스마트폰 요금이 이렇게 낮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파격적인 상품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요금제라는 것도 맞고요. 네. 파격적인 상품이라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둘 다 맞군요. 예. 네, 데이터 중심 요금제라는 표현부터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국내의 통신 서비스가 시작한 30여 년 동안은 우리는 그동안 음성 중심 요금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랬죠. 예, 음성 몇 분에 얼마 예. 뭐 이런 요금제를 통신사들은 내놨고 고객들은 선택을 하셨는데요. 이제는 음성은 무제한으로 줄 테니까 데이터 구간별로 통신료를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게 데이터 중심 요금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음성이 무료인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꾸는 게 이득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고객들마다 다를 텐데요. 네. 특히 음성을 많이 쓰시는 분들, 기존에 통화료 많이 내시던 분들은 분명히 이 요금제가 유리합니다. 네. 현재 이미 29,900원에 음성 무제한, 특히 이제 이동통신끼리는 무제한이기 때문에요. 더 이상 요금이 추가적으로 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이고요. 네. 대신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는 요금이 조금 더 인상되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것들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많이 보시거나 네. 통상적으로 6기가에서 10기가 이상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네. 이 음성 무제한인 반면에 요금이 몇천 원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세계 최저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데이터 음성 중심 요금제, 즉 데이터 무제한이고 음성은 조금만 제공하는 요금제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요금제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요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월 2만 원의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자신의 사용 패턴을 보면은 요금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의 요금제보다도 오히려 불리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분명히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네. 통신사들도 기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무제한 혹은 무료 혹은 뭐 많은 양을 줄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대신에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 이득입니다. 예. 이번 요금제가 갖고 있는 몇 가지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뭐 하루에 600분을 초과한다거나 음성 통화량이 한 달에 6,000분을 초과한다거나 네. 음성 통화 수신이 월 1,000회선,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의 번호에서 전화를 받는다거나 하는 등에 있으면 음성 무제한 구간이 풀리게 돼서 추가 과금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착신 전환을 한다거나 이러한 요금제를 약간 편법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네. 분들 사용을 막기 위한 안전적인 조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다지 큰 불편함은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계 최저인 것도 맞는 표현이고, 예, 뭐 많은 분들에게 이득이 가는 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왜 이런 요금제가 나왔을지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통신 경쟁 환경을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KT의 입장에서는 음성 다량 사용자가 KT보다는 SK텔레콤 고객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는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하더라도 네. 매출 손실이 크지 않는 반면에 경쟁사인 SK텔레콤이 동일한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에는 매출 손실이 더 커집니다. 네. 이러한 경쟁 환경을 봤을 때는 KT의 경우에서는 경쟁사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예. 그리고 국내 통신 환경, 그 규제 환경을 또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래창조과학부나 이런 관련 부서에서는 더 이상 음성 매출에 의존하기보다는 네트워크 투자가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음성은 고객들에게 더 저렴하게 혹은 무제한으로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이게 KT에서는 이러한 요금제로 화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성 관련한 매출이 상대사보다 조금 적은 KT가 먼저 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LG U+는 KT 발표 후 일주일 만에 동일한 유사한 요금제를 내놨고요. 그렇죠. SK텔레콤은 아직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셈법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SKT는 지금 음성으로 올리는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네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데이터 중심 요금제다라고 해서 뭐 데이터를 그러면은 많이 제공해 줄 것이냐라고 보면은 이 저가 데이터 제공량이 굉장히 적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네, 물론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최저 요금제, 음성 무제한 29,900원 요금제는 데이터가 300메가 정도 제공되는데요. 기존에 유사한 구간에서 제공하던 요금제는 음성이 100분인 반면에 데이터는 500에서 750메가 정도 더 주어졌습니다. 네. 음성을 무제한으로 준 대신에 데이터 구간은 조금 더 낮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음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새로 나오신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고 데이터 사용량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은 기존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액 요금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정. 어느 네네. 기간 동안에는 써야 된다는 게. 이게 물론 약정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할인을 받긴 했지만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또 부득이하게 통신사를 바꿔야 될 때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 이 불합리한 약정이 없는 게 이번 요금제에 네네.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순액 요금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정확한 요금제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도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요금제를 뭐 얼마 해놓고 24개월 약정을 하면 얼마씩 더 할인해드립니다라고 해놓고 핸드폰을 싸게 파는 것처럼 했지만 네. 일종의 고객을 현혹하는 행위라고 봐야 되는데요. 결국 할부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24개월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할인받은 위약금. 만큼을 네. 위약금으로 내야 되는 그렇죠. 또 불편 부담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액 요금제는 그러한 불편 없이 요금제를 낮게, 기본료 자체를 낮게 설정해놓고 위약금 부담도 없앴는데요. 네. 작년 10월에 KT가 최초로 순액 요금제를 출시하였고요. 속속 이제 경쟁사들 역시도 요금제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역시 SK텔레콤이 아직 순액 요금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SK텔레콤의 각종 결합 할인 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으로서는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약정으로 걸어놓은 것도 많고 또 음성으로 올리는 매출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금 이유는 당장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것으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요금제 출시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KT는 전략적으로 보면 현재를 내어주고 네. 미래를 선택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현재 매출 비중이 높은 음성을 내어주고 무제한으로 대신에 향후에 사용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데이터를 선택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그러니까 데이터 중심으로 간다고 확실하게 본 거겠네요. 예, 현재도 음성 사용량이 지난 30년 동안 180분에서 200분으로 정체되어 있고요. 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은 꾸준히 지속 상승하고 있고 향후에 5G 시대가 도래하면 데이터 사용량은 지금보다 더 급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음성은 거의 무료로 주고 무선 데이터로 수익을 얻겠다는 이런 요금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혹시 알뜰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모의 경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좀 못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악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알뜰폰 사업자들은 뭐 반값 유심 요금제와 같은 요금을 낮게 설정한 요금제가 주로 인기를 끌었었는데요. 네. 이번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29,900원의 음성 무제한으로 내놓는 순간 네.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제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네. 예, 알뜰폰들 역시도 통신 3사와 함께 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내놓을 것이다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착한텔레콤의 박종일 대표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주치 시간이 있습니다. 재무상담 오늘은 진행을 해드리겠고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에는요. 우리나라 김치의 무역 적자가 그렇게 심각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U+ 제로 클럽 시즌2 알고 계세요? 쓰던 할부금이 남아있어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최신폰과 만나세요. 6개월간 할부금 제로, 최신폰을 부담 없이 갖는 U+ 제로 클럽 시즌2. 할부원금 6개월 납부 이후 24개월 균등 상환. 7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든든한 우리 집 경제주치, 생생주치. 경제주치 오늘은 재무 이슈 상담 시간입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이라고 하려다가 예. 네. 그 금리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시중금리도 낮아서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대출금리는 그렇게 많이 안 내렸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그 실제 뭐 사실 적금금리 3% 찾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3%가 어디 있어요? 예, 예금금리 2%고 네. 3% 정도는 저축은행 가야지 거기 그쵸. 있을까 말까 한데 실제로 근데 대출금리는 예. 그렇게 많이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같은 경우야 뭐 이번에 안심자금대출 네. 2%대가 있긴 하지만 뭐 대부분 다 20% 넘어가고요. 은행을 제외하면. 그리고 대출금리 가장 높은 게 이제 시중의 대부업체인데 이쪽 평균금리가 30.8%라고 합니다. 30.8이요. 그러니까 최상으로 높일 수 있는 게 34% 정도. 이게 평균이고 이제 예. 그쵸. 최고 금리는 34.9%. 어. 그리고 이 대출 받으신 분들 숫자도 굉장히 예. 많이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네. 2014년 보면 255만 명 정도였는데 그 2013년에 비해서 한 7만 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은행이 그만큼 문턱이 높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우선 뭐 은행에 신용대출을 받으면 10% 예. 이하 뭐 4, 5% 정도가 되겠지만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15% 이상 대출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연봉 3천만 원에 신입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연체 이력이 한두 번 정도 있다. 그러면 신용등급이 뭐 5등급, 6등급 이 정도 될 거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연체 기록으로 인해서 오. 신용등급이 낮아진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5등급, 6등급이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대략 한 4등급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근데 못 오. 받으니까 이제 캐피탈로 아. 가야 되고 캐피탈에서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뭐 20% 초반 예, 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야, 네. 그러면은 뭐 10%대의 대출 금리란 서민들에게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 대출 시스템이 이제 금리 단층 현상이라고 해서 중금리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은행은 한 4, 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상호금융이 뭐 15%에서 최대 34.9%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대출 받는다 그러면 은행에서 받으면 뭐 대략 한 4.9%다 그러면 연간 이자 당연히 49만 원 네. 되겠지만 저축은행의 평균 25.9%입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259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1등급에서 4등급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뭐 7에서 10등급은 이제 이른바 서민금융이라는 뭐 햇살론이나 세명홀씨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데 요 중간에 해당하는 예 5등급, 6등급이신 분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고금리의 그 2, 3금융권으로 가는 그렇죠. 거군요. 이제 이런 분들이 뭐 작년의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1,200만 명 정도 예, 된다고 합니다. 아니 네.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이자를 259만 원을 1년에 내면은요. 네. 그 만약에 이게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불능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게 너무 뻔히 보이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뭐 대출을 이자를 원금을 서서히 예. 갚아나가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기가 되기 전에 또 대출을 받는 그렇게 이런 되는. 이제 악성화가 되는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중금리가 없을까요? 이게 이제 뭐 은행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우량 고객만을 선별할 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나 그 캐피탈의 이런 쪽은 중금리 고객을 좀 선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고금리 정책을 쓰는 게 네. 훨씬 더 이득이죠. 예, 이득이기 예. 때문에 뭐 이 중간 단계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사실 방법은 아주 높은 금리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제 네.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요 중간이 없는 거죠. 34.9%도 그나마 떨어진 거잖아요. 예전보다. 예, 작년 4월 2일부터 바뀌었으니까요. 예. 사실 지금도 41%를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예, 이제 그 이전에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아, 그런 분들은 그러면 거기까지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보통 이제 대출이 요즘은 이제 3년 만기, 5년 만기를 예. 대부업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최초 대출일이 작년 4월 1일 이전이었다면 여전히 이전 대출 이율을 그대로 적용을 그렇군요. 받겠죠. 네. 근데 이 보험사에서도 약관 대출을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던데 네. 이 금리도 꽤 높더라고요. 예, 사실 상담하다 보면 뭐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요거는 좀 안전하다 아니면 싸다라고 네.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 약관 대출을 금리가 전혀 싸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면 한 네. 10%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 보험회사에서 아주 예정일이 높은 상품들을 팔았거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상품을 팔았는데 네. 이게 지금 이제 저금리 상황이 되니까 예. 약관 대출을 해주면서 높은 대출을 받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뭐 당연히 원금 범위 내에서 아니면 해약 환급금의 한 7에서 80%까지 돈을 받는 담보대출인데 이자는 뭐 그 담보대출의 몇 배 이상의 이자를 받는 예.
그런 형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던 통대환. 통대환이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봤고 기사도 봤는데 네. 이게 뭐예요? 지금도 광고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 휴대폰 문자를 통해서 뭐 전액 대환 네. 문자를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1차적으로 이 통대환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방법적으로 따지면 일단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은행 대출을 못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네. 하는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의 대출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 먼저. 업체에서? 예, 현금으로 예. 갚아주고 예. 그다음에 다시 은행권의 대출을 받게 해서 본인 빚을 갚게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럼 그들의 이익이라는 것은 현금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는 거. 네, 제가 상담한 그렇겠나요? 사례 중에는 2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네.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데 수수료를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돈을 빌려주고 예. 실질적으로 이제 450만 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수수료도 이자의 일부로 분명히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고금리의 그렇죠. 대출이 되었던 거죠. 네. 네. 아, 근데 이렇게 하는 업체들은 대략 어떤 업체들이에요? 대부분 다 이제 그냥 문자나 네. 전화로 이렇게 스팸. 하고 예, 대부분 다 이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네. 휴대폰도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예. 현장에서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네. 증거가 전혀 남지가 않아서 예. 나중에 이제 저희가 그런 상담을 하고 나서 신고를 하려고 보면 아무런 증거가 없고 휴대폰 번호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을 추적할 수가 없어서 돌려받지 못하는 그다음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예.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의 폐해군요. 이를테면. 예,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주고받고 하고 네. 연락은 되지만 뭐 예. 문제가 생기면 잠적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함정에도 계속 빠지는 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빚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 사실 뭐 대부분 다 대출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너무 힘들고 이금융권은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싼 금리의 대출을 해준다라고 하면 귀가 솔깃하죠. 그렇죠. 굉장히 급한 예. 상태에서 그런 문자가 오면 정말 일단 한번 전화라도 해본다라는 심정으로 전화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의 마케팅에 현혹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자 부담이 줄어들거나 통대환 때문에 도움을 얻은 사람은 없는 건가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다. 일단은 예. 통대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아까의 경우처럼 뭐 은행권 대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수수료, 아까 네. 말씀드린 수수료나 이자 비용 이런 것 때문에 총액이 늘어나는 형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렵고 또 한 가지는 일단 시중은행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수수료만 받아가고 실제로 뭐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총액은 늘어나는데 결국은 또 대부업체 대출로 다시 전이가 되는. 그러니까 은행이 안 되니까. 예, 은행이 안 되니까 대부업 대출을 쓰고 몇 개월 지나면 뭐 바꿔드림론이나 햇살론 대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출을 해주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 고금리 대출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네.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겠죠. 아니 그리고 동시 대출이라는 것도 주의하라고 하던데 그건 뭔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작업 대출인데요. 작업 대출이요? 예, 보통 이제 신용 조회를 하면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이제 그 기록을 남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 당일날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날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뭐 동시에 같은 날 동시에 두 곳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신용조회 해보면 똑같은 상황이니까 대출이 분명히 추가 대출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네. 두 곳에다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럴 경우에 분명히 본인이 사기 아니면 이런 걸로 나중에 피해를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조직 형태의 그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 대출 중개업체를 통해서 네. 동시에 두 곳의 대출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는 본인들이 챙기는데 이게 결국은 대출을 실행한 본인한테는 나중에 어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까지 하는 피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다 의심하고 볼만한 이야기들이었네요. 정상적으로 뭐 싸게 대출을 해준다. 라고 하면 일단은 좀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체에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고 싸게 해준다. 이거 자체는 불가능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많이들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에듀머니 김준하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대외 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의 필수 지침, 세계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 이슈. 네, 세계의 그 경제가 우리 장바구니에 미치는 영향 진짜 있나 봅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글로벌 경제 이슈 시간이고요.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이 김치잖아요. 네. 근데 김치 무역 적자가 심하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예, 일단 이제 중국산 김치. 아. 가 이제 많이 들어온다. 그렇군요. 이 중국산 김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겪은 무역 적자, 이게 5년 동안 917억 달러, 900억 원이 이제 넘는다고 하고요. 예. 91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년 연속 수입 물량이 20만 톤을 넘을 정도로, 그리고 계속 4년 동안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 이제 계속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산 김치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곳은 이제 가정보다는 식당 뭐 이런 일반 곳이겠죠? 식당이나 예. 급식을 하는 학교,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95%가 중국산 김치라고 하고요. 네. 이런 업소에서 중국산 김치를 선호하는 거는 물론 이제 가격이 싸기 때문이고요. 국산 김치의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들 많이 사고 또 이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원조인 우리나라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 실적은 좀 미미하다고 해요. 네. 우리는 해마다 20만 톤 이상을 들여오는데 한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은 3톤 내지 4톤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네. 이 수출이 저조한 거는 그 중국 정부가 그 세운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그 김치는 그 살균 처리된 볶음 김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산 김치가 이제 수출이 잘 되는 것은 이제 일본인데요. 네. 그 일본에 수출되는 김치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렇죠? 일단 현지 일본 업체들이 그 일본인들 입맛에 맞는 그 김치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엔화 약세 때문에 이 영향이 있는데, 한국산 김치가 이제 수출을 하면은 일본 엔화로 바뀌어서 이제 그렇죠. 가게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제조업도 지금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샌드위치 신세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김치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나고 있군요. 중국이 무역장벽을 김치에다가 무역장벽 세우고 있는 게 정말 웃기네요, 좀.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종주국인데, 네. 중국 정부가 김치를 발효식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러네요. 자기 나라 이제 절임식품 예. 파오차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을 적용하니까 우리나라 김치는 좀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베트남으로는 우리나라가 많은 것들을 좀 수출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 수출 국가라고 하면 그 중국과 미국을 들 수 있는데요. 베트남이 지금 3위 수출국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한국의 베트남 수출액이 65억 달러, 작년 대비 18% 늘어났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아시아 국가들의 그 무역 규모를 보면 아세안, 그리고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다 줄어들었는데 베트남만 유독 이 증가세를 보여서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베트남이 왜 이렇게 우리 중요한 수출 시장으로 떠올랐냐, 이거는 어떤 그 무역 구조의 변화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이탈을 하고 있죠.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이 기업들이 이제 베트남의 공장을 좀 많이 짓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중간재를 베트남에 수출해서 베트남에서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무역 구조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고, 베트남에 한국 업체 한 4,000개가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한국 베트남
FTA 자유무역협정이 발효가 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우리나라 그 베트남 FTA가 한국 아세안 FTA보다 좀 양어 수준도 높고 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것 이제 좀 줄어들고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나라가 될 것 같고요. 그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제 한 얘기가 있는데 그 중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 지적이 나오지만 네. 그 원인은 중국으로 향하던 그 전기 부품이 베트남으로 행선지를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수출 전략 기지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베트남의 이 전략적 가치가 앞으로 경제적 가치가 우리나라한테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베트남 FTA는 체결이 됐고 네. 발효는 조만간이니까 연내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베트남이 3위 수출 대상국이 됐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많은 파트너로서 작용을 하겠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 피카소 미술품이요. 네네. 굉장히 비싼 가격에 사상 최고가라고 하죠. 네. 낙찰이 돼서 화제가 됐는데 네. 근데 미술품 시장의 가격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과열이 되고 하면은 그게 금융시장의 과열을 좀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미술품 시장이라는 게 어떤 예술적 가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자, 슈퍼리치라고 하는 부자들의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상속의 수단이 되고 그 절세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전 세계 자산가들이 이 미술품 경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재벌 기업들이 항상 그 미술관을 끼고 운영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이거 역시 그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미술품 시장의 과열 양상을 좀 보면 그 피카소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이 뭐였죠? 알제의 여인들. 알제의 여인들. 예, 이 작품이 무려 197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1970억 원. 예. 예. 그러니까 한 2천억 원에 되는 미술품 작품 하나가 그렇게 이제 네. 팔려나간 거죠. 이 주인은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거액의 자산가가 네. 가져갔을 걸로 추정이 되고 또 현대미술의 거장 마크 로스코라는 네. 그 사람인데 이 작품이 900억 원에 최근에 낙찰이 됐고요. 지금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낙찰된 건 넘버 10이라는 그 작품인데 하여간 뭐 이렇게 그 최근에 그 크리스티 경매 시장에서 네. 최근 사흘간 낙찰된 그 가격이 모두 합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예, 그 사흘간 경매장을 찾아오는 사람도 15,000명이 넘는다고 하고. 네. 예, 이건 이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풀려 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예, 그 다음에 그 돈이 부자들한테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담배세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맥주세를 올렸나요? 지금 이제 올린다고 정부 여당에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일본에서는 5년 전에도 담배세를 한번 올렸었습니다. 네. 한 40% 가량 올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맥주에다가 세금을 좀 올리겠다 이건데 재정 때문인가요? 예? 재정난 때문인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재정난 때문인데 일본이 이제 돈 풀어서 아베노믹스를 해서 이제 그 경기를 부양하라고 했는데 네. 이제 각 그 국제 기관들에서 일본이 이제 재정 기관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맥주에 붙는 세금까지 좀 올리고 있는. 어디나 서민이 다 만만하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장원 연합 인포맥스 부장이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바람이 불어오는 곳
전기료가 걱정이라면 에어컨을 끄세요. 2개 중에 하나만. 바람에 내 몸 맡기고 하나의 바디, 2개의 에어컨. LG 휘센 듀얼 에어컨.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 가운데 5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열리는 베토벤 교향곡과 협주곡 콘서트 티켓 당첨자는 2595님 외 4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